이게 단독범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6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그 편지는 그 이미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용자가 보낸 편지인데 9년간 수감했는데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공범을 자백을 하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그 주인분을 이제 살해하고 그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돈을 뺏기 위해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뒤 자신들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또 그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공범이 따로 있고 본인이 그동안 공범을 숨겨주고 있었던 이유는 나를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2년 동안 영치금을 200만 원을 실제로 넣어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어차피 증거도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옥바라지를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과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옥중 자백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전모 씨가 사실 그 재판을 받고 그 해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직접 가해자는 누구였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사실 전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그 CCTV가 찍힌 건 다 우 씨인데 피해자는 애초에 전 씨의 지인이어서 전 씨가 사실 범행을 계획했던 거고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우 씨인데 그 찌르도록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 이제 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보면은 보통 행동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위계서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계서열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증거가 다 남은 거죠. CCTV에 다 찍히고. 근데 주범자는 사실은 이제 전 씨였던 거죠. 그럼 형량이 더 높게 나온 건가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보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량은 항상 실행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걸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일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아래의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는 그렇죠. 실제 그 수뇌부는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한 애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얘를 때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는 오늘 몸이 불편한데 이 상황이 불편한데 그러면 알아서 때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범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범죄에서 공범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의 공범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제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돈을 추구하는 범죄니까 개별 원하는 범죄는 개인적으로만 원하는 생각인 거니까. 네. 그래서 공범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잖아요. 지금처럼 공범이 9년 만에 자백을 해서 그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까지 진술을 하느냐를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 얘기들 보면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왜 경찰이 기다리다 우리를 잡느냐? This man set us up. In 4 years, never made a deal, no matter what they dangled in front of them. He's just gonna decide
part of the f***ing blue? I swear on my mother's eternal souls, what happened?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언제나 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꼭 누군가 배신해서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훈 삼아 얘기할 때도 야 저거 봐.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게 잘 될 리가 있냐.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되지. 나쁜 사람들하고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하는데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를 잡으면 공범의 친구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걸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놔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공범이 있다는 거는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공범이 가다만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2019년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 씨.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차량을 판매한 대금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범을 구인하기 위해서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도 한자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고 이제 써놔요. 그러니까 그 공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이제 그러면서 그 공고문 안에 군인이나 운동선수 출신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3명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피해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경에 피해자 2명을 이제 결박하고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6시경에 아파트 앞에 CCTV에 뭐가 찍히냐면 공범 3명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다운이 나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급하게 본인들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인천으로, 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이랬던 사건이에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김다운은 저 중국 국적의 3명이 살해했다라고 하고, 그 3명은 우리는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눈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놀라서 나왔다. 후다닥 나온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공범들은 살인까지는 발생할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1년 전부터 피해자분들을 미행을 하고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차량에 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다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그 결과로 끊지는 않나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재판이 완전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재판이 무효가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그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 사건, 어제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야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났습니다.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징역 20년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사건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이 20년이어서 20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법에는 18세 미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려면 징역 20년으로 합니다. 그게 맥시멈입니다. 결국 2017년 재판에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징역 20년 선고를 했지만 그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근거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패터슨한테 아무나 가서 찔러봐라라고 부추겼던 그러니까 살인 교사가 인정이 됐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바로 위층에 다른 화장실로 올라가서 그 세수를 하고 피를 씻었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위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의 어떤 방조 혐의도 인정이 돼서 결국 리도 그러니까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이지만 그렇지만 이미 에드워드는 형을 받았죠.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2017년에 그 패터슨이 주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죄로 칼 버리는 거 처벌받았으니까 이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는 일사부재리에 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또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미한 범죄라도. 근데 거기에 이미 작은 걸로 처벌을 받아버리면 그 큰 걸로 처벌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이제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동일한 대해서 사실관계니까 그죠. 그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안이 다르다라고 판결해서.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재판을 할 때 그 두 사람 다 공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그 단독 살해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단순 목격자로 규정을 해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혈흔 분석이라든지 뭐 두 사람의 동선이나 뭐 흉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의 어떤 진술에 있어서 진술 신빙성만 확인하는 데 치중했다라고 그 부실 수사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부실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 만에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양형을 받았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아무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뉘우침이 없다. 어이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분명히 범인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20년이 흐른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채로 사실 유족들한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